학생들이 교사 수업 등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교원평가 항목에 일부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성희롱 글을 적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한 내용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원평가 관련해서 세종의 한 고등학생이 성희롱 발언을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교원평가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교원 능력개발평가라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2010년부터 시행하는 건데 네. 교원도 승진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원이 승진하려면 승진할 수 있는 뭔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도 다면 평가를 하는데 교장도 교사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 학생도 교사를 평가할 수 있고 학생의 학부모까지 이렇게 교사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야지 상하 관계에서도 평가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그 선생과 학생들 관계 그리고 네. 학부형 관계에서도 평가가 돼서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사용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교원 승진에 이제 관계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성과급이라고 있습니다. 성과급에 뭐 A, B, C라 그러면 네.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꽤나 좀 컸어요. 성과급이. 그런데 지금은 그 격차가 좀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언제나 뭐 시청자 여러분 평가를 하려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을 거잖아요. 네. 정량평가는 1점부터 5점 척도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앵커님 방송을 잘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몇 점 주겠어요? 당연히 5점 주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정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정량평가로 5점을 주고 정성평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앵커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제가 주관적 의도의 이 내용을 적는 거죠. 네. 정말 뭐 말씀도 잘하시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정말 오롯하게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제가 적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정성과 정량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 평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된 발언이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나왔는데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들으면서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22~23번 이렇게 고르면서 들어왔는데 아까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정량평가는 1점부터 5점이에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학생들한테 평가받아 봤는데 그냥 1점으로 쫙 그냥 내리는 학생도 있고 그냥 5점으로도 쫙 내리는 학생이 있는데 제가 다녔던 그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1점을 쭉 내리면 그게 더 이상 1점이 이렇게 마킹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시스템의 문제고 이제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에서 교사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주관적인 평가라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맞죠. 뭐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건설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모와 관련된 네.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평가를 보면 마음이 다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특정 신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리니까 한번 기사를 찾아보시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어떤 말을 들었는 뭐 이거는 제 젠더 문제를 말씀드려 좀 죄송스럽지만 여교사라면 저 학생들하고 눈 못 마주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익명성에 기대는 뒤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신체의 일부에 대한 적나라한 평가가 나왔다면 그리고 나의 인격을 말살할 수 있는 단어가 나와 있다면 사실 이게 다음 날 수업을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어떤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주관식 문장을 좀 문항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각종에 있는 교사 단체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죠. 네. 이게 근데 보니까 성희롱성 교원평가를 남긴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잖아요.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개선하고 보완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이러면 이게 성희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희롱 나오면 혹시 경험하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검색어가 들어가면 검색어 못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는 삑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나왔는데 이게 학생들도 그렇고 세상에 범죄를 하는 사람을 제가 한 30년 정도 지켜보면 막는 사람보다 찌르는 창이 훨씬 더 송곳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희롱적 발언이 나오면 글을 쓸 수 없도록 만드니까 또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수업을 이 시청하시는 학생들이나 또 학부형님들께서 절대로 그러시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저는 믿음이 있어서 그냥 그 범죄 수법을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특수 문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A 뭐 중간에 느낌표
B 단어가 나오면 A, B 단어를 합치면 성희롱 단어인데 중간에 느낌표가 하나 있으니까 이 기계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단어라고 본다고요. 하나의 단어로 나오면 이게 금지어가 되지만 중간에 느낌표 있으면 단어가 그 알파벳 하나, 느낌표 하나, 또 다른 알파벳 하나니까 이걸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필터링이 안 되다 보니까 주관식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은 대한민국 국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기계는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언어들이 무차별적으로 주관식 문항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지난해에도 교원평가 필터링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시스템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알아야 처벌하죠. 익명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학생들 중에 극히 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극히 일부고 그런 학생들이 분명히 전체의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드리면 네. 그런 학생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이 평가 시스템의 가장 큰 맹점인데 또 이 평가를 할 때 익명성이 아닌 실명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방금도 교육부 관계자와 전화를 조금 하고 싶어서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저는 꼭 그 개선과 보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주관식 문항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사에 대한 정성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 일부에 대한 모욕과 인격을 말살하는 단어가 나올 수 없도록 함을 전제로 저는 주관식 문항이 존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111111 이거 악의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악의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필터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전제로 저는 이 제도는 필요하다. 아까 제가 승진제도라든가 인센티브 제도 위해서는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센티브와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그 교사의 마음을 다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치지 않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저는 평가제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그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할 수 있다. 교사의 마음을 더 다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원 단체에서는 지금 이 교원 평가 자체를 전면 폐지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폐지는 없다. 필터링을 오히려 강화를 하겠다 말을 했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야 뭐 이렇게 그 테크니션이 아니잖아요. 저야 어차피 법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법에 대한 정당성을 평가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AI의 딥러닝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간에 뭔가 하나가 들어간다, 특수 문제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만약에 결합해서 그게 특정 어떤 인격 모독이라든가 성적 어떤 희롱의 단어가 나온다면 그걸 골라낼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알고리즘을 못 만들어낸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진과 인센티브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 할지라도 다른 제도, 네. 적어도 객관식 문항만 남겨놓든지 아니면 주관식 문항은 좀 제외하든지 그 주관식 문항은 학부형들을 중심으로 작성하게끔 하든지 네. 아니면 주관적 문항만은 적어도 학생들의 실명이 유추될 수 있는 아이디 정도는 확인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도를 통해서 네.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격 모독적인 그 교사의 교권이 추락되는 것도 막음과 동시에 그 교사가 제대로 된 승진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교사 승진해야죠. 네. 정말 열심히 하는 교사 인센티브 받아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교육부잖아요. 교육부가 우리가 에듀케이션이라고 말하지 않고 페다고지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네. 페다고지는 앞을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그 라틴어 그리스어에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희롱 관련 사건입니다. 스토킹 관련 사건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리고 무려 710차례나 걸쳐서 전화를 했는데 이 재판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건 보면서도 왜 내가 진작 반의사 불벌죄를 좀 적극적으로 폐지하자 스토킹에서 네.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 사실 신당역 사건이 나자마자 고민했던 게 시청님 기억나시죠? 검사가 7년 구형하니까 이제 스토킹으로 처벌 안 받으려면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받아서 그거를 경찰서에 내거나 법원에 내게 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스토킹은 그냥 지우개로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반의사 불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가 분명히 발생해요. 내가 7년형을 받았는데 이 7년형을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그 피해자한테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토킹에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장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대목인 반의사 불벌을 조금 적극적으로 폐지하자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신당동 사건 이후에 뭐 법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도 조금 더 강하게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정책을 만드는 저로서도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3가지가 저질러져요. 막 전화를 710회 했으니까 이거 스토킹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그 여성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손을 잡고 손을 딱 꺾어요. 그래서 전치 2주가 나오거든요. 이걸 저는 상해로 갈 수 있었을 건데 폭행치상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죄명은 폭행죄였어요. 그리고 차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둔기를 들고 즉 어떤 흉기를 들고 차문을 때렸다. 이게 특수손괴가 되어서 3가지 죄명인데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네. 그다음에 폭행죄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하나 남는 게 손괴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들으셨다시피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네. 710회에 걸친 스토킹은 지우개로 지워졌고 그 손을 이렇게 제껴서 전치 2주 상처를 받은 이 행위조차도 반의사 불벌의 행위로 그 행위가 지워졌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특수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반의사 불벌의 의사표시가 전달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로 소송이 종결, 즉 실체 판결에 유무죄 판결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집행유예밖에 나올 수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했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그리고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이 네. 된 건데 이 문제 때문에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2가지 측면에 먼저 좀 전제를 깔고 뒤에 있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는 폐지돼야 되고 또 하나 그냥 설명드려 볼게요. 스토킹이 중환범죄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약한 범죄 같아요? 중환범죄. 중환범죄죠. 네. 우리 반의사 불벌이 적용되는 모든 죄명들은 다 경환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감정의 격함으로 일어났으니 사후에 그 사람들끼리 우리 그냥 합의 봤어. 이거 그냥 국가 공권력이 도르는 거 우리는 원하지 않아. 라는 정도의 사회적으로 연대적으로 불가피한 법익을 침해했지만 그 법익 침해가 아주 낮은 단계에 대해서만 반의사 불벌을 줬는데 스토킹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인범죄의 전조현상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여기에 반의사 불벌죄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스토킹이 약한 범죄, 경한 범죄, 낮은 범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토킹에서는 반의사 불벌이 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법무부에서 이거 폐지되어야 된다는 입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실 법무부에서 정부안 나오기 전에 국회의원 10분이면 그냥 법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딱 합의하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본회의에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일일 수도 있지만 국회도 똑같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대의기관인 거잖아요. 그 대의기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니까 딱 10명 마음 합쳐서 여야 합쳐서 발의 딱 하시고 그거 법사위 딱 올리시고 법사위 네. 통과 딱 시켜서 본회의에 통과하시면 내년 상반기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반의사 불벌죄는 폐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에도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보니까 그때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법무부에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추진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장관의 의지는 명확해요. 네. 한동훈 장관의 의지는 뭐 저희 회사와 또 가깝고 뭐 저도 이렇게 아주 먼 발치에서 알 수 있는 분이라서 그분의 뭐 한동훈 장관의 뭐 법무부 장관의 의지는 강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는 정부안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정부안을 결국 국회에 내보내야 되는 거고 그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법사위에서 전문위원회 의견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만 뭘 할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께서 이게 정말 나의 딸의 일이고 나의 어머니의 일이고 우리 아버지의 일이다. 이거는 뭐 남녀 관계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두셨으면 어떨까. 표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좀 신경 쓰셔서 이런 법안 좀 빨리 좀 통과시키면 저희가 이렇게 박수
저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이거 보시는 국회의원들께서는 오늘에도 당장 10분 좀 이렇게 합쳐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반의사 불벌 그 조항만 삭제하는 법안 하나 올리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원포인트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라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